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먼저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개 쟁점 법안 처리는 다음 주 월요일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고 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핵심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민주당 최고위원이면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국회 법안 처리 상황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이제 맞서기로 했는데 조금 있으면 곧 시작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치인이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민생을 함께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킵시다. 자,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 촉구합니다. 민생을 함께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킵시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제 뭐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 처리하긴 할 텐데 이게 아마 금융위원회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거를 조금 이제 생각하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얘기해 왔으니까 지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련 개편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윤주진 의원님, 예. 현실적인 이유가 뭔가요? 현실적인 이유는 이제 금융시장 불안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런 겁니다. 골자는 금융의 정책과 감독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네. 원래 이제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거는 정책 관련된 기능은 아예 기획재정부로 넘겨버리고 정부부처로 넘기고 현재 금융위원회 안에 있는 일부의 감독 기능과 금감원에 있는 감독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뭐 이런 게 주요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안이 사실은 두 가지의 암초를 걸린 것이죠. 첫 번째는 생각보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했다. 뭐 이제 그 검은 상복 차림에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한다든지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한다든지 이게 뭐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소속이 바뀌는 문제 또 근무하는 지역의 변동 문제, 이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뭐 속된 말로 뭉개버릴 경우에는 그러면 신속 안건 처리 제도라고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최대 180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이 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공전을 거듭하게 되면은 혼란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불가피하게 결국은 물러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신 부분 이제 내용적인 어떤 그 이견 뭐 이런 거 정부 부처나 금감원의 반발 이런 얘기 해주시다가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융정책 부분이 또 기재위로 가거든요. 네. 거기 법안도 또 기재위 법안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이유는 그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그 부분. 근데 이거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딴 것까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했다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현실적인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란 그 이유가 있고 국민의힘이 아직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요런 그 개편안 본래 있었던 거 있잖아요. 분리하고 뭐 금감원도 사실상 네. 분리되고 요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수민 평론가님은. 근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물러서게 된 이유가 예. 다른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비해서는 논의를 많이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기획재정부는 분리될 것이다. 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예견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국민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이 없었고 공론화가 덜 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셈인데 앞으로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가 되면서 네. 재정경제부가 조금 더 떠안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커졌다고는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또 금융정책기능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에서 일단 재정경제부로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는 또 그만큼 조직이 축소된 거니까 금융감독원하고 통합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안이 특정 안이 옳다 이것보다는 이제 전체 그림에서 어떻게 일을 맞춰 나갈 거냐 이런 좀 치밀한 사고를 요하는 그런 네.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오히려 더 나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번 때 저희가 금융 전문가를 이제 초청해서 요 이제 그 금감원 분리라든지 금융위 업무 기능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물론 전문가들 중에서도 시각은 뭐 여러 가지니까 근데 그 전문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감원을 사실상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가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보호 기능은 거기에 그도록 하는데 감독과 보호 기능을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마 정부 여당이 고민을 해야 될 거다.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했던 부분이 예. 이미 사실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정책과 감독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감독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감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근데 정책과 감독이 서로 분리가 되면은 그러면 결국 서로 공을 미루게 되는 상황이 돼서 금융권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 실은 금융감독 기능이 왜 이제 신기하게도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예. 부처가 아닙니다. 특수법인 설립으로 돼 그렇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공무원들 아니죠. IMF 당시에 금융감독 기능이 정부 부처의 직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료들의 그런 어떤 입김이라든지 정치적 외압에 감독 기능이 휘둘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얻고 사실은 금융감독원을 따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번에 너무 무리하게 감독 기능을 아예 정부 부처로 만들어버리고 또 정책과 감독을 완전히 분리할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감독과 정책이 서로 따로 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정부도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물론 현실적인 정치적 고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혼란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네. 아마 좀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보는 게 그 야당에 관련된 거니까요. 본래는 비쟁점 법안까지 이제 필리버스터 하려 그랬었는데 그냥
그 이른바 쟁점 법안만 필리버스터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까? 지금 혼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최종 정리는 근데 아닌 것 일단은 한 5일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된 것이고 네. 오늘도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장외투쟁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지금 너무 투쟁 일변도로 가는 국민의힘에 대한 내부적으로도 이게 결국은 국민들과는 좀 괴리되고 또 별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실효성도 없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면 그거는 정말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이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더 논의하자는데 안 하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 하는데 누가 봐도 비쟁점이고 이건 빨리 통과돼야지 이제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 필리버스터 한다? 네.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고민되지 않겠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제가 제3자로 봤을 때는 당연히 고민은 물론이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맞겠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순서가 비쟁점 법안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쟁점 법안이 뒤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쟁점 법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지연시켜야겠다라고 하는 필리버스터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또 순진하게 비쟁점 법안부터 올릴 리는 없는 것이고 이번에도 결국에 정부조직법을 포함해서 쟁점 법안부터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4박 5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올라오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한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뒷북 보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더라도 물론 정부조직법 이런 데에 대해서 당으로서 이견이 있으면 소수파에게 보장되어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불만이 있고 이견이 있다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현명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그 정부조직법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나중에라도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그 전에 국민 여론에게 호소를 하는 여러 가지 뭐 장애투쟁 이라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캠페인도 있고 또 정기국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국민 민생이 걸려 있는 건데 대부분의 법안에 있어서는 뭐 다투는 건 다투더라도 협조해라.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인데 국정 발목 잡기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뭐 맞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야당을 막 투명인간 취급하고 완전 일방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에 있어서 다 밀어붙이다가 대승적 협조해라? 이거 이상하지 않냐? 뭐 이렇게 더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약간 부딪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정치 분위기상 대승적 협조라는 말이 상당히 어색한 건 사실이겠죠. 근데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고 국민의힘이 집권을 안 해본 정당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정권 교체를 하면서 부처 개편을 해본 적이 있고 정권이 연장될 때도 개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어느 정도 새로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과 그 세력에게 그 세력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던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 이번에도 좀 그 정부 조직 개편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다는 협조가 안 되더라 할지라도 몇 가지는 좀 선제적으로 이거는 일단은 하시게 해줄게요 라고 접근하는 게 어땠을까. 그렇게 해서 좀 물론 일일이 다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크게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가는 게 검찰청 분리 문제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로 쟁점을 좁히고 나머지 부처의 부분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고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여성가족부가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여성이 아니라 성평등에 관련된 용어를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단순 명칭 변경 수준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훌훌 좀 이렇게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윤주진 위원님 그 필리버스터도 이제 뉴 노멀이 돼버렸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런다 이렇게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좀 제대로 하면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필리버스터 뭐 해봐야 하루 이틀 정도 법안 통과 미루는 효과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실효성 관련해서는 의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쟁점이 좀 집중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쟁점을 갖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충돌하고 있으면서 네. 거의 전면전 수준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지난 9월 10일에 그래서 여야가 나름대로의 협의의 물꼬를 텄었고 그 당시에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던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아쉬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그대로 처리가 됐고 뭐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도 되고 그랬더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검찰청 문제도 일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아주 큰 흐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전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뭐 어느 부처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돌을 하더라도 조금씩은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실은 그때 협의가 뒤집어지고 계속 법사위는 야당은 간사가 없는 상태에서 있어야 되면 이런 상황에서 대승적 협조를 말한다는 건 사실은 매우 굴종적인 그냥 일방적 수용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특히 정부조직법의 근간이 바뀌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야당과 단 1%라도 토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국민의힘은 투쟁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승적 협조라는 말 자체도 되게 뭐 허언이다 뭐 그런 알맹이는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정부조직법 그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이제 바뀌는 부분 뭐 잘 아시는 가장 핵심이 검찰청 폐지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정리됐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물어보려니까 너무 우리가 여러 차례 해서 그거보다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검찰 직무대행이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을 지우면 개혁에 오점이 생긴다. 검찰의 역량 사라지면 안 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뭐 이렇게 어쨌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강을 잡으라 뭐 이랬더니 거기에 이제 정성호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상정되는 시점에 이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 발언이? 어떤 아니 이 시점은- 발언이 그러니까 검찰 지우면 안 된다 이 발언이 이분이 뭐 검찰총장 직무대행 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이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너무 늦은 거고 사실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건데 왜 했을까 도대체 후배들의 어떤 그 따가운 시선을 느꼈을까요?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늦었다. 발언 시점이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럴 만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언을 했을까요?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총장도 아니고 직무대리 수준이기 때문에 네.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고 사실 노만석 직무대리는 얼마 전에도 아마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검찰이 일단 잘못했다라는 입장 표명을 몇 번 이번에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했어요. 네,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잘못하긴 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또 총장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저의 그냥 뭐 상식적인 추정인데 네. 법무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쪽으로 의견을 어느 정도 개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차마 이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돼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도 국회 회의 도중에 검찰이라는 명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알아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겠거니 하다가 너무 지금 밀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얘기를 꺼낸 것 같고 사실 이게 헌법상으로 검찰이 헌법기관이냐 이거는 검찰청의 조직이나 설치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좀 제가 봤을 땐 무리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래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네. 또 영장청구권 검사한테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란 명칭을 없애는 것 자체는 이게 헌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이게 뭐 결론적으로 위헌이냐 아니냐를 딱히
뭐 확실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네. 예, 그런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은 검찰에서도 나오거니와 여러 법조인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얘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수준에서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윤주진 위원님. 예. 이제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거는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논의가.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락을 좀 까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많은 검찰 후배들한테 그래도 나 우리 검찰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거 아닌가 뭐 여러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야말로 사실 뼛속까지 검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앞에서 그 아무리 직무대행이라지만 수장으로서는 당연히 네. 후배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인지 개혁인지 알 수 없지만 네. 아마도 검사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이거는 정말 수사제도의 완전한 어떤 붕괴와 그리고 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악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나중에 분명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기소 분리를 일부 시도했다가 상당히 많은 후폭풍에 시달렸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뒤집혀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지금의 이 중수청 문제가 나중에는 분명히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직무대행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결국은 가장 큰 쟁점인 보안수사권의 여부는 네. 그래도 검사에게 어느 정도는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지휘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보안 수사권 이거 없다. 뭐 이렇게 특히 강경파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예. 직간접적으로 보안 수사권이나 혹은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하다라고 계속 제가 표현하기로는 눈치를 줬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까지 그걸 좀 그래도 우리가 더 밀어붙여줘야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커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예. 아니면 원론적으로 진짜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건지 이것은 제가 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1년 정도 이게 정부조직법이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리되고 또 각각의 공소청 수사청의 성격이 어떻게 될지 1년 정도 논의가 남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보안 수사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 추상적으로 국민들한테 수사청 분리 이런 걸 물어보면 다수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실제 사례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면 올해 있었던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렸는데 근데 거기서 외국인 선수들에 의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거를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했는데 검찰 보안 수사 결과 경찰 수사에서는 망을 본 것으로 처리돼서 구속영장 신청도 하지 않았던 그냥 풀려났던 범인 중에 한 명이 검찰 보안 수사를 통해서 범인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구속이 되고 처리가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 말고 그냥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사이에 경찰에서 뭐 불송치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건들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그래서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는 그런 사건들이 많고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사건 처리 지연이 경찰의 과로 그리고 수사 베테랑들의 수사 부서 깊이 이런 것들을 낳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공론화된다면 보안 수사권 정도는 검찰에 남기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항상 뭐 세 가지 개혁 얘기할 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요 순서대로 언론이 왜 사법 검찰하고 사법 중간에 끼어 있지 이런 그 의문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요번에 법을 상정한 걸 보니까 역시 사법 개혁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방금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했잖아요. 언론 개혁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상정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많이 다릅니까?
일단 뭐 미디어 관련 기능들이 더 들어가는 그런 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 위원회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 달라지는 언론 환경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공영방송에 관련해서도 방송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떤 경영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되는 네. 어느 정도 전반적인 변화가 예고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어떤 타겟팅의 성격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 한 명을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법을 바꾼 거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틀을 바꾸는 상황인 것이고 또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면 그 틀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하거나 하다못해 거기에 조응하는 사람인 건가 했을 때는 정반대의 유형의 인물, 그러니까 정치적 코드를 통해서 선임이 됐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직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정치적이었던, 심지어는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발언들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에 맞춰서 그 수장을 그대로 데리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불가피한 그런 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김수민 위원께서는 조직 개편은 개편대로 하는 거고 예. 뭐 거기에 이준숙 그 방송통신위원장을 몰아내는 뭐 그런 측면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겹쳤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건 정말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보세요? 윤주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그만뒀더라면 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요. 네. 그러면 굳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설치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거죠. 사실 이건 얼마든지 그냥 법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바꾸고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설치법은 매우 특이한 겁니다. 기존에 유사한 기관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네. 이 법령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법을 폐지하고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설치해버리는 거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그만뒀더라면 이런 아주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겠죠. 이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새로 네. 기구를 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이제 문제 제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은 방통위가 소관이었고 홈쇼핑이나 IPTV 같은 그런 유료 방송은 과기정통부가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건 맞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검찰 조직을 해체하면서 분리하고 기재부를 분리하면서 뭐 하는 거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하는데 예. 이 법안을 그냥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하는 게 이게 그 등가성이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그냥 법을 개정해서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수준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제인데 이거를 왜 그렇다면 설치법을 만들었냐? 당연히 이진숙 위원장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진숙 위원장 물러나게 하는 김에 야 법도 그냥 조금 좋게 바꿔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그만뒀더라면 이런 무리하게 설치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상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오산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남사 진위에서 남사까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인천부터 시작된 정체는 부천을 넘어서 신월까지 이어지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부천 부근에서 짧게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는 17km 넘게 막히고 있고요. 비봉에서 팔곡터널 더 가서는 광명역 부근까지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매송에서 바란 부근까지는 1차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송 부근 역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신갈분기점에서 부곡까지는 13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동선에서 북선까지 4차로 작업 중이고요. 군포에서 반월터널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이어서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윤주진 위원과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난 주말 대구에서 장외 집회 열었고요. 이번 주말엔 서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자, 국회 일정 소화하면서 장외로 나서는 건데, 자,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사실 뭐 국민의힘이 대여투쟁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자, 이 시점에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정당이 국회에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이라고 해도 국회 안에서만 활동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원론적으로 정당 법에도 정당 연설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장을 하고 있고 길거리에 걸어놓은 현수막들도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의 정당 그 장외 집회는 계속해서 혼란이나 혹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기가 된 거는 민주당과 대법원의 어떤 그 대결 이런 것이 계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근데 구도 자체가 민주당 대 대법원 혹은 정권 대 사법부 이렇게 될 경우는 정치 세력한테, 그 해당 정치 세력한테 점점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끼어드는 순간 많은 국민들에게 이 문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예전까지 해왔던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들, 최근에도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가 되니까 마치 법원이 검찰의 특검에 시녀가 된 듯한 그렇게 공세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지난번 대구 장외 집회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대로 윤어게인이라든지 이런 피켓과 구호가 그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당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끼리 모여있는 집회로 국민들 어떻게 설득할 거냐. 저는 아까도 정당이 밖에서 충분히 국회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활동 방식도 상당히 국민의힘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정당 연설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길거리에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한테 접근하고 뭐 유인물도 뿌리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런 방식의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지자들만 모아놓고 안에서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형식의 집회를 하는 이상은 이거는 대중의 넓은 공감을 얻어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중에게 더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데, 일단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그냥 투쟁을 한다고 해도 방편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거리로 나와서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더 알린다, 이런 그 필요성이랄까, 그런 요구, 당내 요구,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국민들에게 많이 알린다는 것 플러스 지지층 결집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별 효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윤어게인 피켓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집회 현장에 가봤던 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거의 뭐 한두 개 정도였다. 그래요? 예, 그렇게 그런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좀 당부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죠. 사실은 민주당 집회도 가보면은 뭐 미군 철수 구호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도 좋지만 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갈증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도 정당이 만드는 것 또한 전 정치적 책무라고 보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 무기력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냐, 왜 싸울 줄 모르냐, 거리에 왜 안 나오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민심도 거부할 수는 전 없다고 보는데, 사실 타이밍적으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스마트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 장외투쟁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곧 추석입니다. 추석이고, 추석 끝나면 정기국회예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인데 어떻게 장외 집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정도 그래도 살아 있어. 원포인트 장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본격적인 국정감사 앞두고, 명절 앞두고 한번 새몰이 한번 쫙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또 의외로 서울에 많이 모이게 되면 시각이 달라질 수 있죠. 수도권에서도 많이 모였네. 뭐 요 정도의 효과를 주는 것이고, 이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원내에서 제1야당으로서 가열차게 투쟁하겠다. 아마 저는 그렇게 노선 변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 밝혔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END, 이니셜 따서요.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 체제 존중한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습니다.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이 이토록 명확한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두 국가론 헌법 부정이다. 사실 두 국가론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야당에서 또 비판이 나오는 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김정은 따라가냐, 김정은 비위 맞추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헌법 가치하고 배치된다. 이런 지적들은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두 가지 현실이 중첩돼 있는 거죠.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라든지 또 통일에 대한 책무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한국인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걸 무시 못하는 게 탈북민 분들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기 때문에 난민 수용 절차, 승인 절차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고 국제적으로는 또 두 개 국가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첩이 돼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중에 한 가지를 완전히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공세가 굉장히 이거 너무 단순하고 극악단순한 것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김정은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랑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두 국가라고 할지라도 평화적인 두 국가로 가자고 하는 적대적인 두 국가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두 국가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동일시하면 다르다. 그렇죠.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형태의 통일론과 적대적 두 국가론이 더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국가론이냐가 중요한 거고 또 통일론 중에서도 어떤 통일론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문제로 통일이냐 두 국가로 이걸로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데 2023년 말에 11월 12월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3번이나 나라라고 공식 회의에서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게 우연이거나 실언이 아닌 게 그때 나왔던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보면 북한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최악 국가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북한을 나라나 국가라고 부른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공식 문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그럼 국민의힘이 지적을 했는가 이거를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자 두 국가론 헌법 부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셨어요? 윤주진 위원께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나 어떤 가치의 문제에서 대통령은 적어도 공식석상에서 특히 외교 무대에서는 우리의 이상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협상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국제 무대에서 우리 대통령은 적어도 헌법 정신에 따라서 북한과 대한민국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민족 국가이고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북한은 자유의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이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보면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나 국민들은 그러면 북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혹한 인권 탄압이나 정치적인 압제, 독재 이러한 것들을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정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저는 의구심이 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을 우리가 둘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지도자는 적어도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하나의 민주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는 것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협상 면에서도 사실은 유리한 것이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론을 외쳤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대한민국 지도자는 좀 더 담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되게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의 그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은 완전한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제 3단계로 가면서 비핵화로 간다. 처음에 이제 핵 동결. 요번엔 유엔 연설에는 중단이라는 표현, 약간 더 두루뭉실한 표현을 썼는데 그럼 이게 좀 아니 현실적인 대안 아니냐,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그게 정부의 이제 설명인데 반면에 이게 결국은 비핵화 핵 보유국 인정함으로써 중간에 줄 거 다 주고 꽃놀이패 만들어주고 비핵화 포기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뭐 교류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 이거 국교 관계 수립이거든요. 본래 그렇습니다. 외교 용어로. 지금 무슨 국교 관계 수립이냐.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 두 가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다. 지금까지보다는. 그렇지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 두 가지가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를 들면은 네. 소개팅을 하고요. 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뭐죠, 사실? 결혼이죠. 네. 근데 이 사람 비혼주의자예요. 그러면 소개팅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은 비핵화를 원치 않아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선의에 의해서요. 그렇다면 그 전 단계들은 모두 그냥 김정은에게 시간과 돈은 벌어줄지언정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말씀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요. 중단 축소 폐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이란 핵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결국은 폭망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네. 핵 만들지만 했지만 결국은 만들어서 준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핵 폐기가 됐던 사례가 리비아인데요. 네. 카다피가 그냥 먼저 폐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카다피도 축출이 됐어요. 바로 이런 사례 때문에 사실은 북한 김정은은 절대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 로드맵도 결국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김수희 네. 평론가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상대방이 비혼주의자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그러면 소개팅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 자기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면 일단 비혼주의자라고 해도 사귀는 걸 목표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포기를 해버리면 그냥 상대방이 비혼주의를 꺾어버리기만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다. 약간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왜 시도도 못하냐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중간 단계라는 걸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이 윤석열 정부처럼 네. 대북 강경 노선을 채택한 정부에서 북한의 핵탄두가 어떻게 됐느냐 더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북한 핵실험도 민주당 정부일 때보다 새누리당 국민의힘 정부일 때 더 많이 했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에 좀 급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동결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 북한 입장에서 우리 비핵화나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한 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동상이몽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활용해서 동결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 과정부터 부터는 동상이몽을 깨고 북한도 당신들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핵화를 해야 된다. 리디아 카다피처럼 안 되게 안전 보장이나 이런 것들 하고 딜을 하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사위로 가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도 쫓아내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법사위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청문회 추진을 독려를 했습니다. 반면에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너무 급발진하는 것 같다. 청문회 이렇게 하는 거 좀 당내에서 더 수렴해가지고 신중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김수민 위원님 좀 당내에서도 이거 좀 너무 빠른가? 너무 나가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거고 사실 정청래 대표도 적극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주도하거나 혹은 물밑에서라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막 열심히 논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누가 한 명이 딱 끌고 나가니까 나도 좀 끌려가야겠는데 이런 뉘앙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좀 소신 발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의원 있고 그다음에
박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판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깝습니다. 사법연수원 때부터. 동기죠. 네, 동기고. 그리고 김영진 의원도 이제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분들이 좀 컴플렉스라든지 좀 공격받을 수 있는 출신 성분이 아니니까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쓴소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공격은 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감수하고 이제 얘기하는 안 거예요. 받을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현대 정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와도 강성 지지층한테 비판받습니다. 그 정도의 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 정도 되는 분들이라서 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이미 이 과정을 밟아버렸는데 사실 네. 리더십이 분명하지 않은 집단이 국민의힘이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구심력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았는데 근데 묘하게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 구심력이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그때그때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이런 네네. 기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당의 원로라든지 오히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적극적인 이런 고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비슷한 질문이면서 약간 다른 질문을 제가 윤주진 의원께 드리면 김영진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여당 인사들과 충돌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뭐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표현을 씁니다. 1차 대전은 추미애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 나경원. 그러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아울러서 그 야당 법사위원들은 뭐 주진우 의원 같은 분들은 법사위장을 추미애 의원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쇼폼 촬영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네. 자, 그게 과연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이 당연히 도움이 안 되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위원장도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결국은 강성 소수 지지층, 개딸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민주당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고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이 정치적인 현실 앞에서 이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정부 기조에 따라서 민주당이 신중하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비관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보안수사권 안 주려고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것도 역시 강성 당원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화이팅을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정청래 대표마저도 하나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소수의 강성 지지층에 계속 눈치를 보면서 점수를 따가는 그런 팬덤 정치 문화로 완전히 전락을 했고 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는 이상은 제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분이 다음 공천을 포기했나? 전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어마어마한 소신 발언이거든요. 그래요. 예. 박희생 의원 발언 같은 거. 아마 수박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삐뚤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추미애 위원장 내년 경기지사 거론되고 있죠.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대권으로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 좀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더욱 개딸에 휘둘리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저는 비관론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막 김용민 의원인가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수사대상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우에 대폭 확대했는데 법원행정처 처장, 법무부 차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다 이거 취재 반대했다고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막 밀어붙이는 것 중에 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100% 석방된다. 위헌 법률 신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고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되고 석방된다. 이거 바라냐. 그리고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늦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절차가 더 늦어지면 이게 바라는 거냐.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을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내부에서 고려하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려를 안 하는 듯한 분들이 좀 목소리가 크고 자주 발언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부각이 되는데 이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와 고려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저는 천하람 의원 지적 중에 틀린 것은 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싶은 것은 물론 위헌 소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 맞지만 이게 위헌이다라거나 단정적으로 얘기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이고 법조계에서도 위헌 아니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비판을 하려면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재판이 더 길어지는 건 확실해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무게를 실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란 재판 지연 문제를 일단 단초로 잡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전담 재판부로 내란 재판이 더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한테도 이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윤준희 의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이 막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약간 실수도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청문회는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좀 용납하기 어려운 정치적 무리수죠. 근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리수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고 김영진 의원 같은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은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은 이상 이것이 스스로 자중하고 자정한다. 저는 그런 기능을 민주당에게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는 더욱더 극한으로 치달을 거라는 좀 우울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요건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청문회 하는 자체가 그냥 청문회에서 출석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퇴 압박은 계속될 거다? 앞으로 계속될 거고 이게 아마 지방선거까지 아마 피치를 엄청 올릴 거라고 봅니다. 자, 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거다.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희원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은 괜찮아요입니다.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할 때도,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돌볼 때도 언제나 조용히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희원이. 하지만 이런 희원이도 마음이 괜찮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공원 청소를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 그때만큼은 희원이의 가슴도 한없이 속상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어려운 현실을 알기에 새 옷이나 학용품 하나에도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는 희원이.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갓난쟁이 손녀를 품어준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것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현실이지만 희원이는 오늘도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예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희원이네 가족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청권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내일 새벽 충남 일부에 곳에 따라 빗방울 예보가 있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전남 남해안과 제주가 2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40mm입니다. 이후 모레 토요일도 전라권과 제주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토요일 늦은
늦은 밤 충남에도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글피 일요일 새벽부터 전국에 다시 가끔 비가 오다가 일요일 오후에 그치겠고요. 아침 저녁 대부분 선선해졌는데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 해안은 오늘 오전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강릉, 대전이 18도, 대구 21도 등 대부분 선선한데요. 제주와 서귀포는 25도로 제주 권역은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강릉, 광주 27도, 제주, 부산 28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올라서 내일 약간 덥겠습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가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서울 낮 기온 21도 등으로 제주를 뺀 전국이 선선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이 일본과는 다르다는 점도 거듭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 4개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000kg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레놀을 임신 중 복용하면 태아의 자폐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이 가능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이 관세율은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여전히 25%가 유지되는 한국은 협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계약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 엄청 바쁘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저희 KBS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언뜻 저희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뭐 표결을 하다가 뭐 약간 좀 뭐 소동이라 그러나요? 이게 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패스트 트랙에 올릴 4개의 법안을 상정을 했고요. 그걸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179표가 찬성표가 나와야 예.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명패와 그 종이 투표지가 숫자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종이 투표지가 한 장이 더 많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무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당이 실랑이가 있었고 국회법에 의하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재투표를 실시하고 만약에 그 재투표하지 않아도 충분히 투표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해소가 됐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투표를 가부를 표시를 하는데 예. 가를 쓴 그 투표지가 좀 가가 흘린 채로 썼습니다. 정자로 또박하게 쓰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무효표다라는 이제 국힘 쪽에 주장이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본회의장에 굉장히 이제 실랑이가 일어나면서 시끄러운 상황인데 방금 이제 의장께서 그는 가라는 의사표시가 확실한 투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로 처리를 해서 네. 가결 이제 결정을 방금 막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정리를 하신 거네요, 지금? 네, 그래서 방금 이제 4개 패스트 트랙 올라간 법안들이 이제 다 통과가 막 됐습니다. 막 통과된 그런 네네. 상황까지 의원님께서 네네. 생생하게 전해주셨어요. 네. 자, 본래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뭐 60여 개 같이 해가지고 상정해서 처리할 방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오늘 4개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사실 여야 원내 합의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마 네.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지금 정보조직법이 이제 이번에 가장 중요한 법으로 올라 있는데 네. 여기에는 검찰청 폐지를 하는 수사 기소 분리하는 그런 검찰청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힘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정부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국회에서 그에 따라 상응하게 상임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임위 뭐 이름이나 상임위 위치를 재배치하는 국회법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지난 내란의 밤 당시에 국회에서 와서 위증을 했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위증죄로 추후에 고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런 법이 이제 지금 상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국힘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거기에 대한 후속 입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네. 말씀을 하셨고 국회법 개정안이라든지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 간의 이제 입장차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뭐 본래는 국민의힘이 이거 필리버스터 다 해야겠다 이랬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이거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래서 그런 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리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지금 오늘 그 비쟁점 법안이 이제 네. 지금 막 그 통과되려는 예. 법안 한 2-3개가 비쟁점 법안으로 그 필부 없이 통과가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예. 지금 아직 국힘이 이제 원칙적으로 비쟁점 법안들도 필부를 하겠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통상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과거 여야 모두 정부조직법에는 필부를 하지 않고 협조를 해왔던 것이 관행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까지 필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은 국힘이 대선 불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저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국힘이
무조건 발목 잡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이제 일하려는 체제를 갖추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하는 거는 발목 잡기다, 국정 발목 잡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자, 앞으로 이제 뭐 여야가 좀 소통하고 합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은 보고 보고 싶을 텐데 어떤 뭐 약간 절충점이랄까 해법이랄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이런 거를 좀 이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네, 사실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야가 극한적으로 좀 대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 국민의 대리인이다 이런 이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여야가 싸운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조직법 이런 것은 협조를 해주고 나머지 뭐 서로 정책이나 이제 그게 입장이 어긋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반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22대 국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이제 다수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이런 걸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합의 자체를 안 해주거나 이래서 사실상 국회 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요. 사실은 국민들이 이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의사잖아요. 주권자의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힘이 지금 소수당으로서 국회에서 다수결에 밀린다고 사사건건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목만 잡고 민생 법안마저 이렇게 통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결코 그대로 지켜보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전현희 의원님은 법사위원이고 또 이제 그 당내에서는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이제 최고위원도 맡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몸이 10개라도 저 바쁘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현희 의원님한테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도부시면서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이건 제일 잘하실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추미애 위원장과 이제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뭐 투톱 당내 투톱이 알았니 몰랐니 정청래 대표는 알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몰랐니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경고를 했니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저희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의 궁금점일 수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전에? 일단 그 국회에서는 사실 가장 중심이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의 그런 지휘하에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임위가 뭐 사전에 원내랑 뭐 이렇게 상의를 한다든지 미리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안이나 이게 당이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사안은 실제로 이제 그 청문회를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법사위가 그때 소란스럽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사위에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의 필요성을 아마 법사위원장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 간사들과 몇몇 의원들께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법사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이거는 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원내나 지도부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청문회가 뭐 지도부에서 반대를 하거나 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중요한 의사 일정을 사전에 지도부랑 소통을 하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정도의 이제 서로의 그 의사 소통이 추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영진 의원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뭐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전에 조금 더 논의하면 좋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요. 지금 지도부가 이걸 싫어하는 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이틀 지난 시점에 정청래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감안했는지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여하튼 법사위원들 열심히 하시라 뭐 이렇게 그 힘을 실어준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뭐 힘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정청래 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일 때 지난 5월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먼저 그때 개최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출석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문회는 2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는 거.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그때 자신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주관해서 했던 만큼 이번 청문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법사위에 격려 방문을 하셨습니다. 법사위에 격려 방문하고 뭐 SNS를 통해서도 뭐 열심히 하시라 이런 뭐 독려 일종의 독려도 하고 그랬다고 저희가 이제 좀 그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대법원이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뭐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재판 과정과 결과를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거를 대선 개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천대엽 차장은 대법원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원칙이다. 충실히 기록 살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 의견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사안은 그 재판의 판결에 이 국회가 개입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네네. 그러한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고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에는 대법원의 뭐 소부와 전압의 관련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걸 대선 한복판에 대선 후보의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 형식이 과연 정당했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법원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법부의 이런 그 감사 대상이고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입법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거는 대선 개입이나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앞서서 이제 본인이 면담을 신청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났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에 대해서 사법부 스스로 결자 해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천대엽 처장이 사법부도 사법개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자, 의원님 보시기에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법부도 사법개혁의 지금 현재 대상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사법개혁의 이런 이제
화두가 등장을 한 것은 이거는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가장 그것을 수행하는 곳이 국회잖아요. 네. 그래서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것은 현재 국민의 명령이고 사법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사법부 개혁의 대상인 사법부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는 충분히 그럴 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0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청문회 열리잖아요. 네. 자, 거기서 이제 뭐 많은 관측은 언론들이 대부분 아마 5월처럼 이번에 또 출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뭐 고발이라든지 뭐 어떤 조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뭐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예. 일단은 국회법에 의해도 이런 이제 청문회라든지 국회의 뭐 감사라든지 여기에 대법원장의 이제 국회 출석 의무 이런 것을 규정한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번 이 공청회가 꼭 그 대법원장이 잘못했다. 그래서 어떤 뭐 처벌이나 탄핵을 염두에 둔 그런 청문회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라는 주요 의미 중에 하나는 지금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 얘기한 내란 사건 지금 재판 절차 그 과정 이런 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뭐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 시간 계산으로 내란 수계 혐의자 윤석열을 사실상 석방을 시킨 그런 일이라든지 재판이 벌써 9개월이 넘는데 아직도 재판이 그냥 그야말로 거북이 그럼 느릿느릿 재판이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에 의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시키는 사상 초유의 그런 파기환송 판결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이 법원이 과연 공정한가 오히려 법원이 그 내란 세력들을 감싸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국민들에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한 것은 사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번 기회에 국회에 와서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이런 사유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부에서 그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소명하는 기회로 삼으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 대법원장을 뭐 무작정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 사법부 수장이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서 좀 소상히 그거를 밝혀달라 소상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제가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소통을 하시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이 이 대법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을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이제 지기현 재판부의 뭐 침대 재판, 침대 축구 뭐 말씀도 하시고 너무 늦추고 지연시킨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만약에 이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가 되면 이거 시행하고 또 실제로 준비하고 뭐
이게 더 늦어져 가지고 오히려 더 그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던데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좀 감안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미 내란 사건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또 직위원재판부에서 12월 내에 이제 종결을 하겠다. 네네. 이런 이제 입장까지 밝혔기 때문에 네. 도중에 만약에 재판부가 교체가 되면 예. 시간이 더 제한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윤석열 혐의자가 석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네.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대안이나 대책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입법을 통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자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합리적인 방안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지금 이제 꼭 국회 입법으로 안 하더라도 그걸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예. 사건 분립을 존중을 하고요. 예. 그 틀 안에서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런 사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가 네. 스스로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데 1심 내란 사건, 김건희 특검 사건들이 재판부가 네. 6개씩 뭐 거의 10개 이상의 재판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건희 예를 들어서 김건희 사건의 경우에는 네. 증인들이 이 재판부에 갔다가 저 재판부에 갔다가 계속 여러 재판부를 이렇게 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재판부마다 또 증인 신문을 하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재판부가 만약에 똑같은 증인과 똑같은 증거지만 서로 다른 이런 판결을 만약에 했다 이러면은 그는 오롯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네. 이것을 집중 심리를 해서 이 증인들이 여러 재판부를 전전해서 다니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네. 형태의 여러 갈래의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좀 통일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가 결자 해지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데 네. 그걸 스스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매우 안타깝고요. 네. 법원에서 이 부분은 결자 해지를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재판을 외연 그리고 신속한 네.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법원이 스스로 마련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원의 결자 해지를 거듭 강조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전담재판부 그러면 뭐 내란, 김건희, 최혜병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전에 국정농단 재판부 설치 언급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전담재판부 예. 윤석열, 김건희, 최혜병 사건 예. 세 가지 이 전담재판부 법이 현재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1차 논의를 거쳤고요.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상황인데 네.
지금 저희들이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씨의 지금 재판 사건도 재판부가 제 기억에는 한 6개로 지금 나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지금 특검 사건이 18개 사안을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수사를 하고 계속 기소를 하는데 이 사건이 계속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라는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인데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일치하거나 비슷한 사안이거나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 이제 다 기소가 되면 그러면 10개 넘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을 하게 되고 그것도 집중 심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건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각각의 재판들 사이에 대리라든지 판단이 다르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사법 불신을 법원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 심리를 하고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통일적인 이런 시스템 하에 처리를 하는 것을 누가 봐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법원이 스스로 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 지금 10몇 개 이렇게 재판부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불합리를 입법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거죠. 자, 입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지만 이거를 사법부에서 먼저 알아서 합리적으로 절차 유지하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을 앞둔 봉급 생활자의 가장 큰 관심 역시 올해 추석 상여금 얼마일까? 뭐 이걸 겁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국내 기업 950곳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가 전체의 56.9%가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급액은 1인당 평균 62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좀 뚜렷했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105만 9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10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은 76만 3천 원, 100인 미만 기업은 59만 1천 원에 그쳤습니다. 상여금을 주는 이유에 대해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요. 뭐 정기 상여금 규정 때문이다라는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자, 상여금뿐만 아니라 선물. 특히 이제 휴무제도 이게 이제 직원들에게 요즘 큰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까? 네, 응답 기업의 71.6%가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지급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이게 상여금 지급 비율보다는 14.7%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선물 예산은 평균 7만 4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품목별로는 뭐 햄, 참치 등 가공식품이 4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배나 사과, 뭐 과일류가 20.6%
16%, 한우, 갈비 등 육류가 17.8%였습니다. 상품권이나 포인트가 14.9% 가까이 됐고요. 기업들은 추석 연휴 기간 샌드위치 평일인 다음 달 10일에 휴무 여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응답 기업의 45.7%가 이날을 쉬도록 권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식은 개인 연차 공제로 전사 휴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비강제 개인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방식이 30%였습니다.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최장 10일간 이어지면서 예년과 달라진 양상이 뚜렷했다 이런 조사 결과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좀 급증한 건데요. 올해는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라서 절반 가까운 47.4%의 응답자가 여행을 떠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내 여행은 30%가 넘어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넘게 늘었고요. 해외여행도 16.9%로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기 여행지에 대해서도 변화가 좀 보였는데 국내는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가 각각 20%대 후반으로 비슷하게 집계가 됐고요. 해외는 아무래도 가까운 일본이 40% 가까이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는 이들은 성수기 혼잡을 우려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요. 경제적 부담과 고향 방문 때문이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 휴가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0% 가까운 응답자가 연휴에 붙여서 더 쉰다라고 답을 해서 추석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좀 장기 휴가의 기회로 인식되는 흐름이 좀 뚜렷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렇죠. 10일이면 이게 장기 휴가지 명절이긴 하지만 그런 그 의미가 사람들한테 더 강할 겁니다. 자, 추석 명절 선물 선택 기준이라든지 차례 풍속 이런 것도 달라지고 있죠? 네, 일단 선물의 경우는 용돈을 줄 것이다라는 계획이 응답자의 40%를 넘으면서 가장 많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받고 싶은 선물은 상품권이 5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주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 사이에 조금 간극이 있었다라는 게 흥미로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용돈의 액수도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가장 많았고 20만 원에서 30만 원도 27.9%로 적지 않았습니다. 선물 세트 구매할 땐 가격보다 조금 실용성을 중시한다는 답변이 70%를 넘었고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성분, 다양한 구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혔습니다. 차례 문화에도 좀 큰 변화가 드러났는데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4.8%로 지난해 16%포인트보다 넘게 늘어나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과거 여전히 차례를 지내는 이들 중에서도 과거처럼 한쪽이 전부 음식을 준비하기보다는 가족이 나눠서 만들거나 시중 음식을 사오는 방식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네, 우선 중국이 WTO 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유지는 하지만 특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게 리창 중국 총리가 UN 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고위급 회의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 수년간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한데요. WTO에서 개발도상국은 관세나 보조금 등 150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개도국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게 각국이 스스로 우리가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미 지위를 포기를 했고요. 중국이 이번에 특혜 포기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미국과의 오랜 갈등 지점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번 선언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중 간 갈등을 좀 완화하려는 제스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배적입니다. 외신도 이번 결정을 두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신호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무역 현안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라는 행보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대비되는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부각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리창 총리가 책임 있는 대형 개발도상국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선언을 좀 단순한 무역 특혜 포기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다라는 두 가지 목표를 겨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특혜를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 중국이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상 개발도상국 지위 자체를 유지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WTO 협상에서 새로운 혜택이나 차별 대우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스스로를 개도국의 맏형으로 자림하겠다라는 뭐 이런 전략인 겁니다. 이게 좀 두 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데요. 미국과 협상에서는 특혜 포기라는 양복 카드를 내밀어서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 그룹의 대표성을 확보해서 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리창 총리가 뉴욕 유엔본부 연설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자무역 질서 수호를 강조했거든요. 네. 이게 미국을 좀 우회적으로 겨냥한 동시에 중국이 자유무역을 지키는 리더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행보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중국의 개도국 특혜 포기,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이군요. 자, 또 주제를 바꿔봅니다. 울산 남구청이 고래 축제를 하는데 고래 축제에 공무원 수백 명 동원하려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서 동원 계획은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고래 축제에 공무원 수백 명을 동원하려 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울산 남구청이 당초 전체 공무원 900여 명 중에서 네. 294명에게 의전 의무를 통보를 한 건데요. 이게 고래 의전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00명 가까운 인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필요하죠, 이게? 이게 고래 축제 개막식에 맞추면 보통 귀빈이 방문을 하잖아요. 예. 그럼 한 명당 공무원 한 명을 붙이는 그러니까 이른바 1대1 의전을 준비를 한 건데요. 실제 공문에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전 근무자를 지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국내외 교류 도시 귀빈 담당 38명, 네. 이게 1대1 의전 217명, 개막식장 안내 39명 등으로 편성이 된 건데 이들이 평일 저녁 개막식과 주말 폐막식까지 추가 근무를 요구받은 겁니다. 이게 좀 대상에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같은 관변단체 인사들까지 좀 포함이 되면서 불만이 커졌고요. 결국 이게 행사 준비라기보다는 좀 과잉 동원에 가까웠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공무원들 저 기관장이 얘기하면 다 얘기 들을 거다. 이게 약간 옛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일단 남구청은 20일 오전 준비회의를 열고 의전교육과 1대1 의전 계획을 모두 취소를 한 건데요. 대신 구청 총무과와 교류도시 담당 직원들 필수 인력 40여 명만을 내빈 안내에 투입하기로 했고 질서 유지 업무는 경호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근데 온라인 여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싸늘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오길래 1대1 의전을 하라, 명단을 공개해라 라는 발언도 있었고 의전에 미친 나라다 혹은 뭐 공무원이 공노비냐 같은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40명으로도 충분한 상황이 확인이 되면서 애초에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확산됐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서울 연희동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형사 책임을 물으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를 잃었는데 고령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 물으려 했다. 무슨 기책 사유가 있지 않을까 추측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지난해 8월에 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싱크홀이 크게 발생했었잖아요. 네. 당시에 이게 2.5m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흰색 SUV 자동차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네. 이게 운전자가 당시에는 83세 A씨였고 조수석에는 그의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이게 구조 당시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끝내 숨졌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올해 2월 이 사건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이게 경찰은 도로교통공사의 회피 가능성을 의뢰했는데 이게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싱크홀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도로 상황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긴 했는데 피해자인 동시에 아내를 잃은 고령 운전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적용하려 한 게 과잉 수사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검찰이 이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역시 아내가 사망했다 이런 점까지 고려가 된 것 같아요. 네, 검찰은 사고 영상 분석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는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운전자 본인 역시 중상을 입은 피해자였고 사망자 동승자가 그의 아내였다는 점을 좀 중대하게 고려했고요. 사고의 특수한 상황과 개인적인 참상을 감안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봅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통의 인기 구단 LG, 롯데, 기아 줄여서 엘롯기가 펼치는 가을 야구 기대했던 팬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지난해 우승팀 기아 또 전반기 3위였던 롯데 순위가 밀렸죠.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 뭐 사실 그 전설의 매치인 엘롯기는 못 열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불리는데 그 당시에 네. 국민학교 때 프로야구가 시작됐거든요. 지난 40여 년이 지났는데 동반 진출한 거 한 번도 못 봤고 사실 이번에는 가능해 보였어요. 뭐 기아 뭐 지난해 우승팀이고 또 롯데가 전반기만 해도 잘 달렸었기 때문에 잘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가 그 한화하고 삼성까지 잘하면 엘롯기 3안까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네. 후반기 들어가서 잘 안 되네요. 뭐 지난해 우승팀 기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도영 선수를 포함한 많은 선수들이 부상이 허덕였고요. 또 마무리 투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일찌감치 전력에서 이탈을 해서 이제 현재 8위인 상황이고요. 롯데 뭐 예전하고는 다르게 뭐 봄대뿐만 아니라 올해는 정말 달라 이런 느낌 주면서 전반기 승률이 5할 4푼 7리고 3위를 달렸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과감한 승부수도 던졌어요. 사실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10승 선수를 내보내고 네. 벨라스케스라는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저 선수에 대한 기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선수 안 되고 또 이 감보아라고 새로 데려온 선수 초반엔 좀 가는가 했는데 역시 많이 못 던졌던 그 한마디로 그 경험이 짧았던 선수 그대로 드러내면서 결국은 지금 뭐 당착이 됐고요. 또 사실 보면 롯데가 거포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전준호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또 레이스 선수가 결정적일 때 한 방씩 터트려줘야 버티게 되는데 절대로 안 돼서 지금 상황 보게 되면 뭐 아쉽게 됐고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방출했던 터커 데이비스 선수가 네. WAI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대체 선수 대비 승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승리 기여도가 아직도 그 선수가 1위예요. 그럼 사실 바뀐 선수가 더 잘 던지고 잘 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안 됐고 지난 화요일 경기 보면 그 운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 보여줘요. 그 NC와의 경기에서 8회 무사 1-2루 상황인데 네. 천재환 선수가 번트를 냈습니다. 그 번트가 떴고 포수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재환 선수 진짜 천재였던 것 같아요. 안 움직이고 거기서 주루방해로 본인이 아웃을 나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블 플레이를 당할 기회를 놓쳤고요. 또 김희집 선수 사실 회심의 투구를 해서 김희집 선수 잡히는가 했는데 네. ABS에서 약간 빗나갔어요. ABS하고도 잘 안 잡히는 상황. 결국 4대2로 패해서 롯데 팬들 굉장히 사실 지금 뭐 김태형 감독 그 욕먹는 거 보면 한 2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320님이 엘롯기 가을 야구 언제나 가능할까 싶지만 올해 롯데는 너무 아쉬워요. 엘롯기는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유니콘 수준인 듯 땡땡땡 느낌표 3개. 자, 이제 롯데 얘기 주로 하셨는데 이제 사실상 5강 가려졌습니다. LG 어제 경기 보면 이번 가을 야구 예측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사실 뭐 LG 뭐 마운드 탄탄하거든요. 예. 뭐 7인호수 잘 던지고 대세 임창규, 손주영 네. 선수까지 두 자릿수 합류했기 때문에 마운드 괜찮고 또 뭐 결정적인 수비 박혜민 선수라든가 잘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오스틴 선수 뭐 잠시로 시작해 잘 터뜨려 주는데 어제 경기 NC와의 경기를 보면 야 우리도 저의 LG 잡을 수 있겠는데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어제 6회 말 상황이 보시면 네. 사실 무사 1루 상황에서 병살타 코스였는데 오스틴 선수의 발이 1루 베이스에서 좀 떨어지면서 네. 살았어요. 근데 그게 마치 그 NC가 살아나는 기운을 준 것처럼 그 다음에 투수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실투를 합니다. 이정용 선수가 최원준 선수에게 2루타를 맞아서 1사 2, 3루의 위기가 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투수를 교체를 했어요. 함덕수 선수 교체했는데 박건호 선수에게 볼넷. 그래서 말루가 됐는데 맷 데이비스 선수에게 두 번째 볼넷을 내주면서 밀어내기로 한 점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한 점 차까지 쫓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볼넷을 내줘. 그래서 밀어내기 점수 2점. 그렇게 되니까 LG 제관량이라고 불리는 염관량이라고 불리는 감독께서 투수를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백승현 선수 들어왔는데 똑같아요. 김희집 선수에게 볼넷, 그래서 밀어내기 또 한 점 주고, 그다음 이번에 서호철 선수의 몸에 맞는 골까지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7대5로 뒤지게 되고요. 그다음 이지강 선수 투입했는데 김영주 선수에게 볼넷 주면서 밀어내기 한 점 더 주고, 또 도태훈 선수 몸에 맞는 볼 내주면서 한 회에 그 사사구를 7개 주면서 밀어내기로 6점을 줬어요. 한 해 사사구 7개? 예. 새로운 신기록입니다. 이건 내가 보기엔 기록인데요. 네, 새로운 신기록인데 또 그것을 6점 준 것도 신기록이고. 분위기 뺏기니까 김희집 선수에게 홈런까지 맞아서 10대5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LG 우리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는데, 뭐 사실 LG 강한 팀인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꼬였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오늘 내리는 비가 반가운 팀들도 있다고 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실 이제 그 2위 한화하고 SSG가 이제 어제부터 맞대결을 펼쳤어야 됐는데 어제 비가 와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한화는 이제 2위를 확보했지만 1위를 추격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경기하지 않는 사이에 LG가 NC에 잡혀주면서 3경기 차가 2경기 반 차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26일부터 3연전하고 오늘 두산과의 경기가 있는데 오늘 두산을 이기게 되면 잘하게 되면 2경기까지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3연전에서 만약에 2연승 이상을 이루거나 아니면 3연승을 거두게 되면 1, 2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게 됩니다. 남아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LG가 유리한 상황인데 대전 3연전 결과에 따라서 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LG도 보면 뭐 치리노스, 톨허스트, 임창규를 선발 예고했고요. 한화는 가장 큰 형이죠. 류현진, 문동주, 폰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 피말리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SSG 3위인데 4위 지금 삼성하고 한 경기 반차거든요. 근데 사실은 8연전을 계속 했어야 됐어요. 근데 어제 한번 숨 한 번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내일 KT하고 좀 와서 만약에 잡는다면 사실 27일부터는 두산과의 경기거든요. 그리고 10월에 한 경기를 해야 돼서 여기도 3위 확실하게 굳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 리그로 가봅니다. 오타니 쇼헤이 가을 야구 첫 경기에 선발 투수로 출전할 걸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네, 사실 어제 애리조나전을 보면 사실 오타니가 완전히 돌아왔다 이런 느낌을 줬어요. 왜냐하면 6이닝 등을 소화하면서 뭐 안타 한두 개 맞고 했지만 볼넷은 내주지 않았고요. 장타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4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6이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무실점. 네. 물론 이제 뭐 불펜하고 마무리가 지키지 못해서 승리를 빼앗기긴 했는데 그거는 뭐 그 경기의 승리일 뿐이고 첫 퀄리티 스타트에 무려 700여일 만에 완벽한 투구 이런 거 보게 되면 투수 오타니가 살아왔다. 그렇게 되면 로버트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 지금 선발로 기용해서 첫 가을 야구 시작부터 관심을 확 끌어와 이런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무리 테너스카 선수가 이번에 승리를 날려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오타니 선수가 던지는 160km의 속구 그리고 이 정도의 제구력이면 마무리 투수로도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1일 그 지금으로서는 내셔널리그 6위 팀인 뉴욕 매치하고 이제 3전 2선승제를 펼치게 되는데 와일드카드 결정전 첫 경기부터 로버트 감독이 오타니를 선발 등판시키거나 아니면 마무리로 쓴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올해 다시 한번 오타니가 그 가을 야구를 확 이렇게 하드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 봐도 보배고 저리 봐도 보배군요.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 홈 경기에서 리그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타니 선수가 그 일본을 대표하는 보물 같은 선수라면 뭐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선수가 가서 팀 분위기를 그리고 리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전형이기 때문에 팀 자체보다 리그 자체를 그죠? 확 조명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홈에서 이제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이제 4일 만에 재경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흥부듀오라고 불리고 있는 부안가 선수하고 동점골도 같이 합작하고 역전골도 넣고 그러면서 다시 부안가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샌호제이 경기부터 3경기 연속 4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선수가 나가면 4골을 합작한다 이런 느낌 될 것 같거든요. 28일 이제 세인트루이스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4경기 연속골을 넣고 두 선수가 4골을 합작한다고 한다면 당분간 LAFC의 흥행을 쫓아갈 팀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대단한 거네요. 자, 네.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받은 황의조의 국내 활동 제한하는 조치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좀 예민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그동안 밝히지 않다가 사실상 그 영구 제명이나 다름없는 준 영구 제명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성폭력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선수에게는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은 네. 그 이제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국가대표를 할 수가 없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지도자도 할 수가 없고 심판이라든가 선수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 그러니까 뭐 코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 얘기는 보게 되면 이제 황의조 선수가 국내에선 활동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왜냐하면 뭐 지난 4일에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게 됐는데 다만 이제 그 해외 활동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규정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터키 리그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제재할 수 없는데 아무튼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프로배구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근데 정규 시즌 개막 앞두고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에 악재가 발생했다고요? 뭡니까? 네, 양효진 선수라고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의 김연경 같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대표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약간 뭐 부딪히기도 하고 본인이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왼쪽 무릎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개막전에 뛸 수 없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요. 경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근데 현대건설 사실 지난해 이제 2위 하면서 올해 반격을 노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FA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이다현 선수가 한국생명으로 가고 고예림 선수도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페퍼저축은행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양효진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큰 선수를 잃어버리고 만 상황이죠. 덜컥 다쳤군요.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갈 것 같고 저번에 남자 컵 대회 하면서 정규리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국제 배구 연맹하고 문제가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코보에서 원래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개막전을 이제 네.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예정된 경기는 내년으로 그리고 이제 19일 예정된 경기는 21일 치르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시즌 시작하면 포스트 시즌도 이 영향으로 한 3일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조금 이런 거 보면은 좀 준비를 잘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깔끔하게 치르면 좋은데 뭐 시작 전부터 약간은 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프로축구 이제 울산하고 대구 경기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게 사실 울산이 뭐 홍명보 감독 나간 이후에 김판공 감독 그리고 신태용 감독을 영입했는데 네. 지난 8월 9일에 제주 1대0 이긴 이후로 5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그리고 9승 9무 12패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10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반격의 전기를 마련할지 지켜보시면 그리고 사실 대구가 하위 팀에 처져 있지만 그런 기회 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불꽃 튀는 대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바의 머니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